여기는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입니다. 오늘은 그 서대문 안산의 둘레길인 자락길에 가려고 합니다. 독립문역 5번 출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자락길에 올라가서 그 홍제동 호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여기 안내판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독립문역 5번 출구 여기로 해서 직진해 가지고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입구부터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네요. 이왕이면 소나무 숲으로 걸어가는 게 낫겠죠? 지금은 신발을 신고 걷고 있고, 좀 이따가 자락길에 들어서서 흙길이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맨발로 걷겠습니다. 이쪽에도 흙길이 있는 것 같은데 길은 아니고, 여기가 옛날 일제시대 때 서대문 형무소네요. 여기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서대문 형무소의 자리네요. 지금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볼 수 있죠. 여기 파크빌 가는 길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습니다. 벌써 등산 갔다가 하산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리고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옛날에 그 세카이어 숲이 있죠. 세카이어 나무들.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일로, 여기는 아니고 여기 맞는데? 여기로 올라가 보죠. 여기가 안산 자락길 14길인가 봅니다. 여기 전체 지도가 있고요. 우리가 있는 곳은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로 해가지고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일하는 개미, 싸우는 개미, 쭉 돌아서 개미를 도와주는 개미. 여기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홍제동 폭포가 나옵니다.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 데크길 두 갈래가 있는데, 오른쪽 거로 가면 오른쪽으로 순환하는 코스고, 이 왼쪽 길로 가야지 왼쪽으로 순환하는 코스 같아요. 이쪽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같고, 여기도 흙길은 흙길이네요. 근데 이쪽으로 올라가기 싫어서 왼쪽 데크길로 가겠습니다. 그 에르메스 형 같았어. 여기 노란 꽃들이 폈네요. 유채꽃 비슷한 거 같은데. 쟤는 뭐야? 운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5일 더 코로나 휴가? 아니 저기 뭐야 제가 5주년 한 됐다고. 10년 전에 10년도 넘었는데 한번 여기 안산길 왔었는데, 그때는 이게 길지가 않았거든요. 데크길이 일부만 있었는데 세콰이어 숲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거의 뺑 둘러서 지금 데크길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 시민들한테는 진짜 운동하기 좋고 휴식도 할 수 있고 데이트 코스로도 진짜 좋고, 나무 그늘이 져 가지고 한여름에도 안 덥겠어요. 이 자락길 전체 둘레가 한 6.6km 약간 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독립문역에서 걸어온 거는 빼고 오로지 순환 코스만, 여기 벌써 흙길이 나오네요. 이 흙길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떨어져 가지고 수북하게 길에 덮여 있습니다. 도로로 내려가는 길이라서 차라리 그냥 데크길로 가는 게 낫겠네요. 바지를 좀 걷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바지가 걸려 가지고 다음부터는 반바지를 입고 와야겠습니다. 편하게. 제가 며칠 전에 저번에 그 동네 근처에서 맨발 걷기 하다가 그 쇠, 흙바닥에 박혀있는 쇠에 찔렸어요. 그걸 조심했어야 되는데, 계속 말을 하고 하니까 밑바닥을 채 보지 못해가지고 쇠에 찔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부었더라고요. 그 녹슨 쇠붙이에.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그 파상풍을 찾아봤더니, 그 맨발 걷기 하는 한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파상풍 정도는 맨발 걷기로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통증도 없고.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벌에도 한번 쏘였어요. 그냥 땅바닥만
걷고 하는데 그 땅바닥에 벌이 죽어가고 있었나봐요. 한 마리가. 그놈이 내가 밟으니까 죽어가는 와중에도 벌침을 쏴가지고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벌침 빼내고 한참 동안, 한 몇 분 동안 이렇게 쏘인 부분을 이렇게 피 안 통하게 짜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통증이 가시면서 그 이상은 없더라고요. 되게 아쉬운 걸 되었어. 다행히 벌이 조그만 벌이었어요. 이게 큰 벌, 말벌이었으면 아마 병원에 갔었어야 되는데 다행히 조그만 벌이라 가지고 다행이었는데 이 맨발 걷기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그 땅바닥 잘 보고 뭐 위험한 거 없나 발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지향산에서 맨발 걷기 할 때 그 맨발 걷기 하는 철학자들 전통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는데, 그때는 제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더 찾아보니까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피타고라스 학파도 맨발로 걸었던 것 같아요. 그 피타고라스는 소크라테스보다 한 100년 전 사람이죠. 거의 100년 이상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 제자들이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를 형성해 가지고 굉장히 오래 갔는데, 거의 이 사람들은 뭐 종교적인 수준으로 교단을 결성했죠. 거의 비밀을 지키는 비밀 결사 같은 교단을 형성해 가지고 아카시아 꽃이 많이 폈다가 져가지고 보기 좋진 않고 누렇게 시들었네요. 피타고라스 얘기를 계속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비밀 결사처럼 돼가지고 종교적인 교단처럼 그 사람들이 고기와 술을 안 마시고, 그 다음 재밌는 건 콩을 안 먹는데요. 콩을 안 먹고 목욕도 안 하고 거지처럼 이렇게 유랑하는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지처럼 다녔으니까 신발도 안 신었겠죠. 신발 안 신고, 이 사람들도 뭐 철학 학파기 때문에 철학은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맨발로 철학하는 전통은 피타고라스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크라테스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맨발은 아니죠. 신발을 신고 했겠죠. 그 다음에 디오게네스의 견유학파. 견유학파는 그 떠돌아다니는 개란 뜻이죠. 그 디오게네스는 통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중세 유럽에 가가지고 그 탁발승들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돌아다녔죠. 거기까지 전통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 피타고라스 학파는 불교처럼 그 윤회설을 믿었죠. 윤회설. 그 영혼이 윤회한다고. 그리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요게 이제 플라톤한테 이어져 가지고 플라톤도 같은 주장을 했죠. 소마
세마라고, 소마가 육체고 세마가 그 무덤이죠. 감옥은 아니더라도 무덤이라고,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라고. 여기서 이제 육체하고 영혼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그 이원론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이 선한 것이고 추구할 만한 것이고. 그래서 그 철학 같은 걸 하려면은 그 육체, 사악한 육체에 있어서는 이게 잘 안 된다고 보고, 죽어서 육체를 벗어나야지만이 진정한 철학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얘기했죠. 그게 이제 플라톤한테 이어지고, 그게 이제 영혼 육체 이원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전통은 데카르트한테까지도 이어지죠. 그리고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주요 주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잖아요. 수학이죠, 수학. 이 사람들은 숫자를 만물의 원리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 원리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경우가 많죠. 그 피타고라스 당시에도, 고대에도 그 현악기 같은 경우에, 현악기의 그 음은 이렇게 현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아냈죠. 그래가지고 그 현을 반으로 줄이면은 한 옥타브가 올라가고, 4대 3인 경우에는 이게 5도음 보니까 뭐 솔인가 란가. 그리고 3대 2 비율로 잡으면은 이게 뭐 5도음 이런 식으로 음이 난다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냈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피타고라스 정리도 이 사람들이 알아냈고,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가 직접 발견한 건 아니지만 그 아고라라는 영화가 있죠. 아고라.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영 금지해 가지고 볼 수가 없었는데, 저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봤어요. 거기에 히파티아가 나온다 그래 가지고, 히파티아가 그러니까 한 3세기경에, 서기 3세기경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히파티아가 원뿔곡선론을 만들어내죠. 이게 원뿔곡선이, 이게 원뿔을 단면으로 자르면 거기서 원도 나오고 타원도 나오고 쌍곡선도 나오고 그런 이론이죠 이게. 여기서 데크길이 끝나고 이제 흙길이 나오긴 나오는데 흙길이 더 이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산 오르내리는 길이라서 등산을 하기 싫고 데크로 계속 가야죠. 데크가 계속 올라가서 이게 등산을 하는 건지 이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주식을 주시잖아요. 원이야 뭐 그 당시에도 그 실용화 됐었지만, 현실에서 쓸 수 있었지만, 타원이라든지 쌍곡선 이런 거는 쓸모가 없는, 현실에 없는 거거든요. 현실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게 타원이 이게 천체의 그 운동 궤도가 되죠. 이게 천체 운동 궤도는 정확하게 원이 아니라 타원이죠. 타원이고, 그냥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실용, 현실에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때는 전혀 쓸모 없는 걸로 봤는데
그래서 이게 숫자가 이렇게 실용적으로 응용이 되는 경우,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그 피타고라스의 원리가 성공한 것이고, 여기 흙길이 나오네. 흙길로 걸을게요. 근데 이 사람들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게 숫자에 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같은 거는 정의를 의미한다 그러고, 5는 결혼, 250은 인간, 360은 식물, 이런 식으로 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요. 이건 어디서도 지금 쓸모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 건지. 이건 완전히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그래서 이게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게 수학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지만, 그 신비주의, 그 이상한 것을 믿는 신비주의에도 이렇게 발전에 기여를 해요. 그래서 이 전통이 이제 양쪽으로 발전을 하는데, 과학적으로도 발전을 시키고 신비주의도 발전시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카발라의 그 게마트리아라고, 이거는 이제 유대교 신비주의죠. 그 히브리 문자뿐만 아니라 뭐 알파벳 문자에도 이렇게 문자에다가 하나하나마다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해 가지고, 그거를 합해 가지고 예를 들어 666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게마트리아로 종말을 예언해 가지고 실제로 마친 적이 한 번도 없죠. 다 사기로, 그냥 다 사기가 됐죠. 그리고 사실은 현대 과학에도 이게 아직 그런 요소가 많이 남아있어요. 신비주의적 요소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현대 물리학 같은 경우에 여기도 수학에 과도하게 의존을 해요.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내면은 이쪽으로 가면 정상인가 보네요.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맞으면은 이론이죠, 이론. 이게 현실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물질이 실제로 실험에서 발견하면은 이제 노벨상 타는 거죠. 이제 그런 예가 많이 있었죠.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디락 같은 경우, 폴 디락 같은 경우, 그 전자가 음전화만 띈 음전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아파트 서대문 쪽 아파트가 쫙 보이네요. 여기도, 저쪽은 북악산이죠. 북악산 그 서울 성곽이 보이고, 이쪽이 서대문이죠. 이쪽이 서대문이고, 바람이 불고 시원하네요. 근데 디락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전자도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걸 이론적으로 그걸 제시했는데, 나중에 실험해보니까 진짜 플러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먼저 그 존재를 예언하고 실제로 실험에서 발견한 경우가 엄청 많아요. 뭐 양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쿼크라든지 뭐 뉴트리노라든지 이것도 다 뉴트리노도 그 페르미가 아니지 파울리가 그 이론적으로 예측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발견이 됐다 그랬죠. 뭐 이론 물리학계에서는 입자 물리학계에서는 그게 100% 있다고 지금 다 동의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힉스 입자라고 있는데 힉스 입자가 발견이 안 돼가지고 오랫동안 발견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발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물리학자들이 그게 한 애를 태우다가 몇십 년 동안 발견하려고 이렇게 막 가속기 유럽의 그 선 가속기 그 센터에서 발견하려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10년 전에 발견됐죠. 그것도 이론적으로만 예언한 그 이론적으로만 있던 입자인데 한 10년 전에 발견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뭔가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어요. 여기 데크길이 있는데 여기 왼쪽에 흙길로 가도 될랑가 모르겠네. 일단 흙길로 가볼게요. 그것도 양자 컴퓨터처럼 이게 연구비 따내려고 그 힉스 발견된 때가 좀 묘한 때예요. 그때까지는 이론 물리학에 그 입자 물리학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입자 물리 같은 이론 물리학이 그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그 연구비를 많이 지원했어요. 그 기초과학이라 그래가지고 기초과학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양자역학이 주축이 된 게 이제 기초 기반 이론으로서 전개하는 게 입자 물리학이죠. 근데 이게 실제 실용화된 게 없어요. 이게 몇 가지 없어요.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이게 연구비를 줄이는 거예요. 연구비를. 그래서 이게 20세기 1990년대부터 연구비가 대폭 삭감되기 시작해가지고 연구비가 점점 줄었죠.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연구비 따내려고 좀 막판에 그 힉스 발견했다 그러지 않았나, 좀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까지 말한 거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이게 수학이 이 물리학 실제 물리학적 현상을 예측에 성공한 게 굉장히 많은데 요즘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런 게 없어요. 이게 그 원래 물리학의 그 입자 물리학의 기본적인 가정이 이제 기본적인 입자로 모든 물질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소립자 몇 가지가 물질을 구성하고 있다. 6가지 쿼크와 이제 6가지 경입자, 전자와 뉴트리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게 점입자들이에요. 점입자. 이 점은 크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입자니까 물질이라는 건데 크기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그럼 이게 물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가정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뭔가 어떤 물리적 과정을 계산하다 보면은 이게 무한대가 발생해요. 무한대.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원인이 이제 입자 자체가 점이라고 가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타임만 같은 사람이 이제 재규격화 이론이라고 그걸 만들었는데, 일본 사람 도모나가인가 같이 만들었죠, 동시에. 그래가지고 둘 다 노벨상 탔죠. 근데 이게 엄청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이 디락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사기다, 유대인의 트릭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 재규격화를 안 하려고 그 입자가 점이 아니라 끈이다, 이렇게 가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촉군 이론이란 게 있어요. 촉군 이론이 1970년대에 나왔는데, 이 촉군 이론으로 이렇게 이론을 만들면은, 물리 이론을 만들면은 이게 수학이 엄청 복잡해져요. 기하학이 들어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져요. 이게 길을 좀 잘못 든 것 같은데, 이 산길로 든 것 같은데, 이거는 자락길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자락길은 데크로 가야 되는데, 데크 맨땅길을 가려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입자 물리학이 엄청나게 복잡해져 가지고, 이게 수학을 잘하지 않으면 이게 이 촉군 이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학인지 물리학인지 완전히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복잡해져 가지고, 이게 촉군 이론이 나온 후에 제대로 이게 물리 현상, 실제 물리 현상으로 나타난 게 없어요. 이게 또 실제 물리 현상으로 예언한 게 없는 거죠. 이게 맞춘 게 없는 거죠. 좀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대 물리학이 그 판타지 소설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이, 현대 물리학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아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학문일 거야, 아마. 그래서 저도 입자 물리학 했었는데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이제 주류가 있어 가지고, 주류에 속하지 않으면은 따라하기 힘들어요. 이게 성과를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저 그만두고, 한 30대 후반에 그만두고, 그만두니까 사실 뭐 나이 들어서 그만두니까 할 게 없죠. 할 게 없는데, 그래도 마음은 후련하더라고요. 이게 그 이론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힘들어해요. 잘하는 애들도 힘들어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그 이론 물리학의 변방에서는 성과도 나오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거 고통스럽게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